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가장 공정한 미디어는 어디인가? 대한민국 언론의 공정성은 어느 정도인가? 뉴스의 편향성이나 확증 편향이 심해질수록 공정한 미디어에 대한 갈증은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에 대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그 문제점을 여러 차례 이야기 나눈 바 있죠. 최근 공영방송의 사장 임명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죠.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문화 비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김원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2일이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조항이 담긴 내용인데요. 현 정부 들어서 방송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여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이라고 하죠. 네. 이곳의 정청래 위원장은 2일 전체 회의에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방송교육공사법에 각각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크게 항의하고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수십 년간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을 오늘 종식시키고자 한다라면서요. 방송은 방송인에게 돌려드리고 정권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한 방송 민주화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지난달 24일인데요.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아주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네,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상태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인데 네. 내용의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즉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선임에 대한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987년 방송법 제정 후에 공영방송의 이사진은 계속 여야가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KBS는 총 11명인데 여 7명, 야 4명, MBC 방송문화진흥회는 총 9명의 이사를 여 6대 야 3, 그리고 EBS 이사는 총 9명의 이사를 여 7대 야 2의 추천으로 구성했습니다. 3분의 2 이사진이 여당 몫이다 보니까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KBS, MBC, EBS 등 이른바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네. 하지만 방송법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숫자나 여, 야라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법에는 KBS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또 박문진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통위가 임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EBS 이사회는 방통위가 임명하는 비상임 이사 9명으로 구성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만 한다면 방통위는 자신들이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사 이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잘 골라서 추천하면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는 방통위는 여당과 야당에게 사실상 많은 추천을 그대로 받고요. 방송법과 방문진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 확인 절차 등을 거쳐서 그중에 몇 분을 골라서 전체 회의 의결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이게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진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와 야의 이사수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공영방송은 늘 여당이 추천한 사람들이 장악하게 되는 모양새가 된 거죠. 네. 이런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결과적으로는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공정방송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명문화된 법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건데 네, 1987년부터면은 이미 뭐 35년 정도 된 네. 거네요. 예, 예. 네, 그래요. 이렇게 추천된 이사들 일단 사장 임명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각 방송사의 최고 의결기관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방송사 사장을 임명 추천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 방송사 이사회는 방송사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방송의 운영 계획, 예산, 자금 계획 등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어떤 이사회이든지 여당 추천 인사가 많고 야당 추천 인사가 적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야가 추천한다고 해도 그 추천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를 추천해준 정당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전문성에 근거해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활동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생겨왔다라는 겁니다. 네. 이사들은 자기를 추천해준 정당과 배치되는 입장을 내기가 참 어려웠다 싶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말하는데요. 네. 1987년 방송법이 참 모범답안 같아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폐해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이걸 끊어내려면 어려운 길이지만 개정안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온 이유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렵게 법을 바꾸지 말고 그냥 현행 법대로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방통위가 그냥 잘 추천해서 좋은 이사들을 구성해라라고 하는데요. 네. 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정치권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기득권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영방송의 일정한 통제권을 갖게 되는 이 훌륭한 기득권을 절대로 그냥 놓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추천을 명문화하되 여당 중심의 영향력만 커지지 않도록 비율을 명시한다든가 정치적으로 중간지대를 두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버전의 개정안이 상정되었지만 계속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거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이러면서 계속 폐기되어 왔습니다. 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사실상 그동안 나왔던 여러 법안을 모아서 이건 빼고 저건 넣고 그렇게 해서 마련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빼고 저건 넣고. 예. 그래서 어떻게 개정안이 수정됐습니까? 핵심은 현재 각 사설로 9명에서 11명이었던 공영방송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린답니다. 수가 대폭 늘어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누가 추천하는지를 정해두었는데요. 국회에서 5명입니다. 의석수 비례해서 교섭단체에서 5명을 추천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그리고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 단체별에서 2명씩 총 6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네. 국회의 이사 추천권을 법으로 보장하되 그 수를 5명으로 크게 줄인 것이죠. 국회 이사 추천권은 정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토록 하지만 특정 성별을 1명 이상은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장 추천에 대한 룰이 법에 담겨 있다는 것인데요. 공개 모집을 거쳐서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 꾸린 100명 규모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각 방송사 사장 후보를 복수, 그러니까 3인 이내로 추천해서 이사회에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을 이사회가 논의할 때 이사진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장을 결정하는 이것을 특별 다수제라고 말하는데요. 네. 이 특별 다수제로 사장을 선출하게 했습니다. 사실 그 고인이 되신 MBC 이용마 기자가 국민 손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자라는 주장을 강하게 해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그동안 방송사별로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방송법에 아예 본격적으로 포함된다라는 것은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추천 비율을 상당히 낮추고
여당이 우선적으로 권한을 가졌던 이사 추천권을 뭐 미디어 전문가나 직능단체, 뭐 시청자위원회 이렇게 좀 다양하게 네. 추천권을 넓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여당이 된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네, 국민의힘은 일단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그거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고요. 네, 국민의힘은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그리고 종사자 대표에게 이사 추천권을 준 것은 모두 친민노총, 친민주당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11세 출연해서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장 선임권이 있는 공영방송 이사 21명 가운데 최소 15명 이상이 친민주당 또는 친민주노총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네, 국회에 배정된 이사 추천 그 5명 중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3대2가 될 것이고 방송통신위원장이 6명을 추천하는데 4대2 정도는 추천할 것이고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지금까지 운영이나 사례를 보면 추천할 수 있는 이사 4명 모두 친민주당 또는 친민노총 성향일 수밖에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또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경우 2명씩 6명을 추천하는데 이들의 회장 간부 그리고 그동안 발표한 자료를 보면 친민노총 세력들이니까 실제는 21명 중에서 17명, 그러니까 17대 4 아니면 16대 5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국회 추천을 대거 줄이고 직능단체나 이런 데를 늘려도 이사들이 친민주당 성향일 것이다. 네. 혹시 이거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셨어요? 네, 일단 학회 추천 몫은 방통위가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방통위원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유리하거나 최소한 불리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여당 3대이니까.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이 있지 않냐라는 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분 임기가 2023년 7월까지라서 그 이후 새 방통위원 체제에서 이 법이 시행될 가능성도 있죠. 네. 여기에 학회가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운운하는 것은 사실 이 학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모욕하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학회는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관련 학회들이 있고요. 네. 또 언론노조와 거대 양당 모두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진 학회나 학자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실제 그 주장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기자연합회나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직능 5단체가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체는 각각 기자, PD, 방송기술인 등이 모인 거니까요. 여기에는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 조합원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다른 노동조합에 그 소속된 분들 또는 아예 비조합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언론 현업단체들을 모두 싸잡아서 친언론노조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해당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가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위원회도요. 방송법상 학부모, 소비자, 여성, 청소년, 변호사, 장애인, 노동, 경제, 문화, 그리고 과학기술, 인권, 언론, 시민사회 등이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 추천 중에서 방송사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네.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시청자위원회가 뽑으면 친민주당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몫은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방송사가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위주로만 그 추천 최종 결정을 할 수가 있어서요. 이 또한 국민의힘 반대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야당인 이 민주당이 추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12월 1일부터 7일까지 비카인즈에서 공영방송 방송법 개정안 검색해 보니까 총 169건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보도가 그 중계 위주인 보도였고요. 네. 보도 키워드를 보니까 날치기가 67건, 꼼수가 44건, 강행이 69건, 폭거가 27건, 민노총이 58건, 친민주당이 20건 등
국민의힘 입장 중심의 키워드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관련 사설은 총 15건이었는데요. 한겨레 한국 경향을 제외한 9건이 전부 국민의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을 좀 읽어봐드리면 얼핏 그 내용을 아실 텐데요. 서울신문의 5일 노영화 논란 빚는 야 공영방송법 강행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추천 몫에 비해 학회나 직능단체 추천 몫이 훨씬 많은 점은 자칫 다양성이라는 명분 아래 또 다른 분열을 심화시킬 소지도 없지 않다라고요. 국회보다 다른 쪽이 더 많이 추천하는 것이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말이 저는 참 설득력이 없다, 이해가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세계일보는 2일자 사설 여당 땐 나 몰라라 하던 방송법 무소속 꼼수로 처리한 거야와 매일경제의 4일자 사설 또 꼼수로 방송장악법 강행 국회 선진화법 파괴 일삼는 민주당에서는요. 민주당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다가 이제야 하겠다 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정권을 잡으면 기존 방송법을 왜 개정해야 되냐? 이렇게 유지하려 하고.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정권을 잃게 돼서 야당이 되면 이 방송법 바꿔야 한다. 네. 이 맞는 지적인 것 같은데 소장님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이 정말 그동안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까지 채택하면서 강하게 요구했지만 당시 여당의 반대로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여대 야소 상황이 되었음에도 방송법 개정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던 2018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면서 2016년에 민주당이 만든 개정안대로 하자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상황에서 누가 더 뻔뻔하냐, 누가 더 꼼수냐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한 것은 이제 이 공수를 끝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공영방송이 정권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공영방송 수신료를 내는 우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공영방송 경영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발휘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방송할 수 있도록 길들이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민영화한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저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끝까지 통과될 수 있으려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정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신, 방송에 정권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라는 이 정신은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개정 방송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강진아 시청자평가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5시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이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를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청취했습니다. 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들으셨는데 어떤 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2주 넘는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에 대해 모니터했는데요. 주로 이상민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에 대한 주제가 계속 이어졌고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불협화음, 그리고 도어스태핑 중단, 한동훈 장관 자택 무단 침입 논란 등이 주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매일 접하게 되는 뉴스가 거의 비슷하게 반복돼 피로감이 더해진 상황에서 11월 25일 방송된 박용진 민주당 의원 인터뷰는 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정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으로서 느끼는 민생과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방송 주제였다는 평가입니다. 박 의원은 향후 보험업법이 주식시장에 끼칠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취지가 좋고 사회 경제적 영향력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주식 투자자에겐 우려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진행자의 강한 반론 질문이 곁들여졌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진행자의 반론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평가시고 다른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뉴스 정면 승부 인터뷰 코너 중에서 가장 화제의 코너라고 생각하는 게 정우파인데요. 지난 2주 동안에도 출연자인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나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토론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청취하는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했다고 해야 할까요? 논리적인 반론들은 토론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상대에 대한 비호감과 적개심으로만 무장하고 토론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행 비대위원은 국정조사에 대해 민주당이 떼쓰듯 하도 하자니까 국정조사 해주는 거다라는 식의 태도는 여당 비대위원 대표로서의 태도로는 매우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자신이 속한 당은 소수당이니까 민주당 175석으로 야당 단독으로 그냥 해라는 식의 표현도 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또한 대장동 사건 피의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이름 다음에 호칭을 생략했으나 아직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김만배 대주주에 대해선 김만배 씨라는 존칭을 덧붙여 말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편향성이 드러났다는 생각입니다. 두 패널 간에 속셈이 드러나네요라던가 토달지 마라 등의 언사가 오가기도 했는데요. 토론어가 아닌 말싸움 같아서 진행자와 제작진의 중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우파, 정면 우먼 파이터라는 코너인데 김행 비대위원 또 최민희 전 의원 이렇게 여야 패널들이 출연해서 토론을 벌이는 코너입니다. 근데 내용이 건전한 토론을 좀 넘어서서 말싸움 같아 보였다 이런 평가셨고요.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해서 좀 더 첨언하고 싶은 부분 있으실까요? 네, 지난 11월 23일 방송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훈 진행자가 객관성을 좀 잃은 듯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재훈 진행자는 용 의원과 이태원 참사 관련 인터뷰를 하다가 윤 대통령이 종교행사에서 한 사과가 공식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많은 언론과 여론이 당시 종교행사장에서의 대통령 사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한 데 반해 진행자가 한쪽의 입장만 전하고 있는 듯해서 적절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네, 대통령의 사과를 놓고 한쪽에서는 사과하지 않았냐, 또 한쪽에서는 그게 무슨 사과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자의 균형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화제 TV 드라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미디어 융합연구소 연구교수시죠. 윤복실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자 교수님이 문화연구자시잖아요. 네네. 네, 요즘 이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에요? 네.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송중기 씨 배우의 팬이라서 네. 열심히 본방 사수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제 방영을 시작한 지 4주째 접어들었는데요. 네. 연일 시청률을 갱신하면서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초고속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OTT 차트 1위를 석권하고 있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첫 방송 이후 연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는데 일단 주 3회라는 파격적인 편성이 좀 많이 얘기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편성은 방송사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주 3회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제작진은 드라마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자 주 3회를 편성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통상 드라마 편성은 지금까지 주 2회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다고 생각하면 파격 편성인 셈인 거죠. 네. 또 이 화제성이나 이 시청률을 보면 그 전략이 통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 3회 편성을 함으로써 드라마가 빨리 조용된다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송중기 얼굴 금방 못 볼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넷플릭스 같은 이런 OTT에서 이미 우리 시청자들이 몰아보기 뭐 이런 거에 네.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시청자들에게는 주 3회 편성 이게 그렇게 마냥 생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짧고 굵게 편성해서 화제성도 몰고 오고 시청률에도 일조했다는 분석이시네요. 아시겠지만 최근 텔레비전 시청 패턴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드라마를 시청하는 패턴이 아닌 이제는 혼자 스마트폰으로 혹은 개인 모니터를 통해서 드라마를 보는 시청 패턴이 이렇게 개인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 채널, 케이블, OTT 서비스 등 아주 다채널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TV 시청률이 60% 넘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시청률을 갈구하는 시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화제성이 높으면 시청률이 올라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드라마의 화제성과 시청률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화제성 지수가 시청률을 보완할 수 있는 성과 지표로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 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호 보완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댓글이나 뉴스 또 그리고 블로그, 카페 그리고 소셜 미디어 등이 프로그램 인지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최근에 OTT나 TV에서 성공하는 드라마를 보면 공통점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 바로 웹소설, 웹 기반을 원작으로 한다는 건데요. 네. 이 드라마도 웹소설이 원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웹소설이 원작입니다. 이제 웹소설이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각색되는 것이 지난 2003년부터 있었어요. 네. 지난 2003년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를 시작으로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성공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2005년 내 이름은 김삼순, 2007년 커피 프린스 1호점이 크게 성공을 했죠. 그리고 해를 품은 달, 구름이 그린 달빛, 최근 성공한 연모, 옷섬의 붉은 꽃동에 이르기까지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대수성 획득에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웹소설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음반, 오디오 콘텐츠 등 아주 다양한 분야 장르에서 재생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재벌집 막내 아들도 드라마로 방영되기 전에 웹툰으로 먼저 재생산되었는데요. 그런 점도 대중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네. 그에 따라서 재벌집 막내 아들의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은 드라마와 웹소설 그리고 웹툰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재미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며칠 전에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서사 종결을 세 가지 측면에서 예측한 네티즌의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다시 원작 웹소설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거를 드라마부터 봤기 때문에 네. 아직 웹소설을 못 봤는데 정말 저처럼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 제일 먼저 접한 시청자들이 원작이 있다면서 이러면서 다시 웹소설을 찾는 분들도 많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어요. 네네. 앞서서 이 웹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성공했던 드라마들 거론하셨는데 자, 웹소설이 이렇게 드라마 원작이 되는 요즘의 경향 이전과는 좀 달라진 패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학 작품을 드라마의 각색으로 원천으로 이용했었습니다. 네. 최근 드라마 각색의 원천은 웹소설이나 웹툰이 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애초에 문학 작품을 통한 드라마 각색은 드라마의 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텔레비전 드라마는 태생부터 시청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상업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요. 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드라마는 문학 작품을 각색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이제는 웹툰과 웹소설이 이 드라마 각색의 원천이 되면서는 좀 과거에 좀 많이 다른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웹소설가들의 이 방송을 봤는데요. 이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웹소설가들의 큰 바람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에서 자신들의 웹소설이 드라마로 방영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웹소설가들은 소설을 기획할 때부터 영상을 염두에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저도 문학작품 모티브로 한 드라마 하니까 예전에 그 드라마 토지 생각도 나고 하는데 네. 예, 제가 물론 뭐 웹소설을 이렇게 폄훼하고 싶지는 않은데 웹소설 하면 아무래도 좀 문학작품보다는 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좀 보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재미적인 요소가 그 독자나 시청자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웹소설은 보통 이제 뭐 출퇴근 시간이나 잠자기 전에 가볍게 소비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네. 웹을 통한 콘텐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스낵 컬처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또 그 웹소설은 이 소재나 표현에 있어서 거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쓴 언어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신조어나 비속어 등도 그대로 사용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원작 웹소설 재벌집 막내 아들을 분석한 논문에서도 한국 웹소설의 재벌물이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거울로 작동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네. 이는 다른 측면에서는 웹소설이 예술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시대를 읽는 힘이 무척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마도 웹소설이 독자들과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서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화제가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재벌가의 비서였던 주인공이 그 집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판타지 아닌가요? 네, 그렇죠. 현실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이 판타지인데요. 본격적인 연구를 해야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리얼리티와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드라마에서 리얼리티는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말하는데요. 부의 양극화가 공고해진 현실에서 대중이 추구하는 욕망,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 류의 드라마, 그러니까 가난한 집 여자가 재벌가의 남자와 사랑을 한다거나 성실한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네. 현실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리얼리티는 획득해야 하고 그럴 때 손쉽게 리얼리티를 획득하시는 방법이 바로 판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계층 사다리마저 끊겨서 이제 평범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일이 참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재벌집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판타지를 넣은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미래를 이미 알고 있기에 뭐 네. 땅값이 오를 거를 미리 알고서 그 땅을 사둔다든가 네. 그 신사업에 막 과감하게 투자하는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던데 현실에서 못 이룬 꿈을 드라마에서 판타지로 경험하는 거 그래요. 뭐 한 번쯤 꿈꿔본 상상이라서 대리만족하고들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화제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문화비평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복실 서강대학교 미디어 융합연구소 연구교수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퀸의 Thanks God It's Christmas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